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21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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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책이 좋아서 책을 만들고 있는 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홍보하는 일을 하는 용도사입니다. 예, 저는 불곰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월드컵 조편성 러시아 월드컵인가요? 이번에? 예, 러시아 네, 월드컵. 러시아예요? 예, 예. 예, 되게 추운 나라에서 하나요? 예, 그래서 이번에 다 쉬운 조가 없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밤에 이렇게 봐서 라이브로 우리 한국이 되는 걸 봤거든요. 우연히. 예, 우리가 어디랑이죠? 이제 멕시코. 독일, 멕시코, 스웨덴, 그니까 그리고 한국이잖아. 예, 독일 지금 거의 세계 최고고 일본이랑 엇갈렸죠. 운명이. 멕시코랑 스웨덴도 되게 강국이잖아요. 근데 네. 일본 어디랑 붙죠? 일본은 폴란드, 안 보고 하신다. 예, 네. 폴란드 어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폴란드랑 찾아봐야지. 튀니지? 아닌데? 콜롬비아. 콜롬비아 얼마 전에 저희가 이겼던 나라. 예, 콜롬비아랑 그죠. 우리가 콜롬비아 이겼어요? 옛날에 네. 콜롬비아 되게 폴란드, 세네갈. 세네갈, 콜롬비아, 일본. 근데 일본은 나은 것 또 같아요. 그렇긴 한 그러니까 딱 들어도 그래 보이긴 한데 네, 그나마 아시아는 다 16강 탈락이지 않을까. 그러겠죠 사실. 그러니까 이란이 3그룹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만나는 바람에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예. 그렇구나. 스웨덴은 되게 강국 아니에요? 스웨덴? 스웨덴도 스웨덴이 나름 강국. 언제 되게 돌풍 일으켰던 기억이 나는데. 94년 월드컵 때 이제 3일 했었죠. 대박이다. 예. 아니, 제가 90년에 그 황보관이 캐논슛부터 해서 그래서 전설의 홍보 캐논 슈터. 네. 예, 그것도 기억나서 이제 홍명보랑 서정원이 동점권 었을 때 학교를 뛰어다녔던 거 98년에 일요일 밤에 네덜란드전을 보면서 좌절했던 기억. 예. 2002 월드컵 때 저는 고3이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제 인생이 망했어요. 저는 대학생이어서 그나마 거리를 뛰어다녔는데 저는 군대에 있었어요. 일병 때 아무런 일병 때 저는 2번을 못 봤어요. 그 근무 서느라고. 일병이어서 네. 상병 병장만 됐어도 볼 수 있을 텐데. 하여튼 뭐. 네. 근데 일본은 얘네들 네. 좋아도 꼭 설레발치다가 떨어지고 그래요. 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네, 저희도 걱정입니다. 독일과의 안 좋은 추억이 있고요. 94년에 클린스만한테 졌던, 그리고 멕시코는 98년에 블랑코한테 개구리 드리블을 당했던 왼발잡이 슈터가 해서 신났다가 예, 퇴장당하고 하석주의 백테크.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블랑코의 개구리 드리블에 당했던 그게 기억이 나서. 근데 독일 정도면 사실 모든 나라가 다 악몽이죠. 독일은. 독일은 그렇다 치고 예. 멕시코 만만치 않아요, 사실. 네. 스웨덴 끈끈하고 아무리 이브라이모비치가 은퇴를 했어도 또 끈끈함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가 스웨덴 선수였어요. 이브라이모비치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들어봤어요. 축구를 잘 모르긴 네. 하는데 저만 좀 신인 기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좀 축구 우리나라 축구 되게 좋아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조금 약간 관심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보면 열불나니까. 그러니까 피파 랭킹도 많이 떨어지고 확실히 이제 국대 감독 선임 과정이나 또 이제 경제에 있어서 좀 많이 국민들이 축구 때문에 좀 즐거워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손흥민만 보지 다른 건 안 보는 지금 약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럴 때가 있으면 네. 또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뭐. 사실 뭐 2002년은 뭐 이거 뭐 기적 아닙니까? 네? 저 미친 척하고 거리에서 그러니까요. 많이 하고 다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경험이 되게. 네. 비록 인생은 그 이후에 인생은 망했지만 네. 고3 때 제가 뭘 못 봤냐면 이탈리아전을 못 봤어요. 아. 그때 이제 근무를 쓰고 있었는데 그게 레전드 오브 레전드. 그니까요. 그때 이제 저희 그 부대에 무슨 강당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 다 모여서 이제 딱 보여주는데 저만 그때 근무였던 거예요. 와, 진짜 똥. 그래서 아니 근데 안 끝나 왜? 분명히 끝난 시간인데 상황을 모르니까. 맞아요. 도대체 뭐지? 계속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와 소리가 들리더니 맞아, 진짜. 누가 한 명 튀어나오면서 막 이러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야 왜 그래? 이랬더니 뭐 설명도 안 해주고 막 가요, 막 몰랐죠. 안정환 진짜 안정환. 근데 사실 그때 다 기대는 안 했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으니까 네. 그때. 기억이 어겐 나네요. 1966이 기억납니다. 그 플랜카드가 그때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 이탈리아전 때 어겐 1966이었고 그게 옛날 북한 그건 거죠. 예, 4강, 예, 북한이 네. 8강 올라갔을 8강. 때 어. 예, 그리고 말도 안 꿈은 되지. 이루어진다. 이탈리아를 그 플랜카드. 이기다니. 대한민국. 아 그때 뭐 스페인 꺾고 조 1위로 올라갔으니까 뭐 이거는 뭐 예, 포르투갈 꺾고 네. 조 1위. 아, 포르투갈이었나? 스페인 호아킨 그 페널티킥 피구 포르투갈 승부차기 하죠. 그렇죠. 송종국이 피구를 아, 지웠죠. 우리 근데 너무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재 인생. 요즘 그게 아니라 요즘 축구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몰라요. 아, 요새는 진짜 예. 박지성 은퇴한 뒤로 전 잘 네, 모르겠어요. 아, 유럽 축구는 그렇구나. 요새 뭐 아무도 몰라요. 진짜. 챔피언스리그는 새벽에 하니까요. 네, 제가 뭐 찾아볼 그런 것도 네. 아니라서 근데 아직도 직장인들 챙겨보는 직장인이 있긴 하더라고요. 많죠. 네. 사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EPL 또는 뭐 이런 걸 아예 네. 즐기는 사람들이 네. 엄청 많아졌으니까. 진짜 저희 한창 때 새벽기도 막 철회하고 그것처럼 새벽에 알람에서 일어나서 그 정말 새벽기도 하듯이 무릎 꿇고 그거 보고 또 자고 직장에서 졸고 새벽 일어나고. 저도 결혼 전까지는 아, 결혼 전까지는 이 그거에 좀 열혈 분들은 챔피언스리그 챙겨보는 편이었어요. 나중에 유럽 여행 가면은 진짜 그건 축구 경기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근데 절대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한번 싸운 적 있거든요. 제가 로마랑 밀라노에 가고 싶었는데 아 그 신혼여행을 예, 밀라노 더비를 봐야 된다. 그 말 했다가 한번 잘못하신 거예요. 사과하셨죠? 사과하셨죠?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과 잘하셨으니 네. 큰일 사과 날 받아주신 뻔했네요. 걸로. 네. 네. 네, 오늘 소개하실 책은 어떤 건가요? 축구와 전혀 관계 없고요. 그냥 한 거예요. 네, 축구는. 네. 오늘 저희가 나눌 책은요. 알베르토 망구엘이라는 사람이 쓴 은유가 된 독자. 제가 골랐습니다, 오늘. 행성 B라는 출판사에서 네, 출간됐습니다. 여행자, 은둔자, 책벌레네요. 부제가. 자, 이 책은 일단 이 저자 이야기를 좀 네.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알베르토 망구엘 사실 저도 모르는 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되게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이분에 대한 수식어 중에 하나가 세계 최고의 독서가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대박이다. 독서가는 알겠는데 이게 세계 최고는 또 뭘까? 도대체 뭐 책을 어떻게 읽길래 그런 표현이 붙었을까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이 양반은요 1948년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메시국. 아 메시의 나라네요. 아 우리가 이 이야기 하려고 그러고 축구 이야기 잘했네. 네. 그러니까 확 와닿네요. 아르헨티나 뭐 아는 게 없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외교관이셨대요. 막 이 나라 저 나라 막 다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스라엘에서도 생활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근데 이분 인생 중에 재밌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16살 때 네. 무슨 부에노스아이레스 이제 다시 거기서 살았던 것 같은데 피그말리온이라는 서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했대요. 근데 이때 여기서 일하던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라는 작가를 엄청 유명한 보르헤스라는 작가를 만납니다. 몰라요. 저도 사실 말하겠어. 읽어본지는 않았는데 보르헤스 막 많이 이름은 들었습니다. 네네. 보르헤스라는 당시에 이제 국립도서관장이었대요. 이분이 보르헤스가. 근데 이제 보르헤스가 그때 시력을 잃어가던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한 4년 동안 이 알베르토 망구엘이 보르헤스한테 책을 읽어주는 역할을 해줬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기간 동안에 그런 대화를 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문학적 영감을 얻음과 동시에 지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 그런 소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 찾아온 되게 큰 행운 같은 뭐 일이죠. 네. 우리로 따지면 누굴 만난 걸까요? 고은 시인. 국립도서관장이니까. 이어령 뭐 이런 건가? 아닌가? 이제 이분은 일단 소설가시니까. 저 그 서울 도서관장 이번에 와우부 갈 때 만났었는데 이영훈님이라고. 이용훈 관장님이죠. 패친이어서 저는 네. 알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되게 어색하게 예 가시더라고요. 행운이 지나갔네요.
이게 페북이 그런 착시 현상을 저는 그래요. 아는데 그분은 좀 네, 모르는 네. 거죠. 아무튼 뭐 그런 거네요, 그렇죠? 네. 뭐 이분 이 16살 때 음. 뭐 일했는데 만난 사람이 이용훈 도서관장님 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이제 이분이 유럽으로도 떠났다가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기자로 좀 일을 하셨대요. 기자로도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출판사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편집자로서의 경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에세이를 주로 많이 쓰셨고 또 소설이나 이런 책은 한 권 정도만 쓰시고 그래서 이제 워낙 잘 모르는 분이다 보니까 이런 책을 쓰셨구나라고 정도의 그런 정도지 크게 감흥은 좀 안 생기긴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제가 찾던 중에 독서의 역사? 네. 윤희님 아세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책 이름은 들어봤어요. 이 책이 편집자들의 교과서라던데요? 뭐, 실제 제목 자체로 독서의 역사인가 보네요. 네, 독서의 역사가 책 제목이고 이 대박. 책을 소개하는 뭐 내용 중에 제가 봤는데 이 책은 편집자의 교과서라 불리는 뭐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 말도 편집자가 붙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편집자들 이 편집자들의 이 능력이 네,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윤희님은 읽어보셨을까 궁금하기도 했었던 네, 하여튼 그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은유가 된 독자가 이 일종의 독서의 역사의 후편 같은 느낌이래요. 주요 작품 중에는 상상의 장소들에 관한 사전, 낯선 나라에서 온 소식,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독서의 역사, 독서 일기 뭐 이런 책도 있네요. 밤의 도서관, 뭔가 이렇게 독서가 가긴 했네요, 진짜. 어떻게 이거 좀 읽어보셨나요? 예, 저는 읽어봤습니다. 네. 네, 저는 그냥 네. 훑어만 봤어요. 저도 사실 뭐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그 김호기 교수님 책을 거의 사긴 샀어요, 그렇죠. 네. 읽어보질 그러니까요. 못해가지고 일단은 그러면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윤희님 네. 좀 혹시 어떤 좀 느낌이세요? 읽어보시니까. 확실히 그 은유라고 한 것을 이제 네. 메타포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독자를 어떤 비유에 빗대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책 제목에 나와 있던 것처럼 여행자, 은둔자, 이제 책벌레라는 식으로 이제 은유를 통해 이제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독자에 대한 은유도 될 수 있지만 이거는 또 책에 대한 은유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자가 여행자면 책은 여행해야 할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독자가 은둔자라면 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세상을 가둘 수 있고 세상의 어떤 그 갇혀진 세상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요. 책 자체가. 네. 왜냐하면 책 텍스트 안에서만 그 독자가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책 벌레라고 한다면 어쨌든 책이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 독서라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독자는 누구고 책이라는 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럼으로써 이 독서의 행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독서가 사람에게 주는 어떤 느낌과 어떤 치유와 그리고 그 사람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방송을 여기서 마쳐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완벽해. 저는 그냥 훑어보면서 그냥 네. 느낌적 필링을 그냥 말씀드리자면 네. 약간 수도사로서의 독자를 이렇게 좀 그런 게 네, 저는 그런 연상이 느낌이 좀 됐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 있지. 상당히 숭고하고 약간 신성한 그런 독서와 어떤 그런 해석의 행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쫙 이제 그냥 촤촤촤 이렇게 책을 봐도 어떤 인용문이나 이런 것들이 뭐 구약성서도 나오고 막 엄청 많이 나와요. 네, 아우구스티누스도 나오고 막 음. 시대에 정말 엄청난 이제 저술가 사상가들이 쭉 나오는데 생각보다 사실 책이 얇잖아요. 얇고 문장들이 좀 이렇게 약간 압축적이고 뭔가 네, 함축적이어서 약간 뭔가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쉽게 쓴 거는 전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실제로 읽어보면 굉장히 음미해야 되는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고요. 솔직히 그리고 또 쉽게 읽히진 않았어요. 저는 그리고 왜냐하면 근데 그 굉장히 많은 그 서양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도하는데 뭐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거는 사실 무슨 옛날에 구약 공부할 때 막 이런 거 나오는 텍스트 맞아요.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햄릿은 굉장히 대중적이긴 한 거긴 한데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은 독서긴 했는데 저도 사실 이 제목에 좀 꽂혔거든요. 은유가 된 독자. 진지한 독자에 대한 어떤 그런 서술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장강명 작가도 그렇게 뭐 진지한 독자들에게 추천한다, 권한다라고 했는데 전 이제 읽어보니까 저는 진지한 독자는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좀 당하긴 했어요. 저는 네. 이 책이 그러니까 그 알베르토 망고엘 아저씨가 네. 뭔가 노트에다가 꾹꾹 눌러 쓴 약간 기분이 많이 네네.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하나하나 그냥 날려 쓰듯이 그냥 책이라는 게 그냥 완성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약간 너무 가볍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않게 대신 정성스레 꾹꾹 눌러 쓴 그쵸, 편지 그런 느낌 같다라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느낌이 많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또 이분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만약 이제 진짜 유명한 제가 아는 좋아하는 작가가 쓴 글로 생각하고 읽으면 또 좀 다른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그 우연히 그 찾아봤더니 아까 보르헤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보르헤스를 학창 시절에 만났을 때 보르헤스가 시력을 잃었었대요. 그러니까. 그 4년 동안 책을 읽어준 그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4년 동안이나 네. 보르헤스한테 책을 낭독해준 그 제가 아까 경험이 제가 얘기했는데. 얘기하셨어요? 네, 아무튼 아니, 제가 그 기억 순삭이 요새 괜찮아요.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셔서. 네, 그래서 저는 본인이 누군가한테 책을 읽어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책을 읽고 그 책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독서라는 게 눈으로 그냥 문장들을 따라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거의 정말 이 어떤 엄청난 것들이 폭발적으로 이 사람을 아우르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맨 처음에 맨 첫 장을 그 니체를 인용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왜 메타포잉크 하면서 프롤로그에서 이 세상에 팩트란 없다. 단지 해석이 있을 뿐. 니체의 유고집 이렇게 이 맨 처음 이제 인용한 문장이 이건데 약간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어떤 해석의 층위 같은 것을 이제 넓힐 수 있는 만큼 넓히고 거기서 이제 상상과 기존에 읽었던 이 독서력의 방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좀 뚫어낸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고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저는 이 책을 좀 어떻게 이야기해 볼까 생각했는데 일단 제가 좀 인상적인 부분들을 좀 그냥 같이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제 아까 저희가 잠깐 소개가 됐는데 여행자, 은둔자, 책벌레로서의 그 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은둔자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제 이야기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제 상아탑 이야기를 해요. 그 상아탑 하면 이제 사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의미로서 상아탑이라기보다는 그 높은 그 상아탑 네, 그렇죠.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네. 자기 지식만 쌓는 그런 지식인에 대한 조롱의 표현인 거예요. 그 이제 그런 의미로서 상아탑에 갇힌 은둔자가 그 특히 뭐 중세 시대 뭐 요럴 때 옛날에 그런 조롱으로서 사용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뒤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근데 독자라는 존재가 과연 그렇게 끝날 존재인가? 정말 우리는 삶에 괴리돼서 우리 진지한 독자들은 그냥 그 책에만 그냥 얽매여 있는 책에 중독된 뭐 그런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해석을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거기가 상아탑이 아니라 망루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망루를 지키는 독서가 혹은 독자라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그 망루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그렇죠? 상아탑이면 자기 세계에만 좀 몰두된 건데 망루는 뭔가 이렇게 좀 넓게 보고 멀리 보고 또 좀 선구자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면 그 독자라는 사람의 존재는 진지한 독자의 어떤 그 의미가 단순히 그냥 이 독서 행위를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도 뻗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의미로서 저는 참 그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여행자도 약간 그런 개념하고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여행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독자를 살펴본다면 독자,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이제 많은 책들을 섭렵할수록 더 많은 세계를 만나는 것이고 더 많이 여행을 하는 것이고 더 많이 여행을 함으로써 내가 모르는 다른 세계를 만나면서 더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효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메타포라고 하면 책이 세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세상하고 비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용도사님이나 붉은 PD님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책인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이분이 어떻게 인간됨이 형성되었을까, 이분이 어떤 책을 읽어왔고 어떻게 사고했으면 어떻게 형성됐을까, 이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이분에게 배우는 것, 서로 상호 교감하는 것이 하나의 여행이고 또 이분과 대화하고 듣는 것이 또한 책이 될 수 있고, 이제 다양한 메타포를 통해서 이 내가 구성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메타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고, 저는 그 말을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책이고 세상이고 또 책을 만나는 것도 세상을 알아가는, 그럼으로써 우리의 시야가 더 넓혀지는, 책에만 갇혀 있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메타포라는 게 좀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좀 독서하면 딱 느껴지는 공부한다는 이런 예. 것과 연결이 굉장히 많이 고리타분하다. 있잖아요. 예.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책의 인격성, 책이 가지고 있는 인격성이 있잖아요. 예. 사실은 이 저자와 만나는 건데 예.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어떤 사람과도 어떤 현자와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대화하는 순간은, 그러니까 대체 제 이야기를 막 하면 그 순간은 어쨌든 소멸될 수밖에 없으나 단어로 문장으로 책으로 기록된 내용들은 소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떤 그 불멸성을 얻은 그 저자와의 저는 그 대화할 수 있는 매개로서 책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너무 쉽게 좀 잊어버리는 건 아닌가. 저 자신에 대해서는 좀 일단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때 제가 책을 막 즐겨 읽고 할 때는 진짜 막 이 저자의 책을 읽으면 당연히 그다음 그 저자의 다른 책을 읽고 싶고 이런 거 막 이런 욕망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저도 좀 그런 걸 좀 잊고 좀 지낼 때가 좀 요즘 많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독서라는 행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뭐 다독, 속독, 뭐 다양한 방법들로 있고 뭐 발췌독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떤 저자의 생각의 흐름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독서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건 본래 저는 이제 앞에서부터 뒤로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지는 않잖아요. 많은 그렇죠. 책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그 다음에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그 방향을 따라 읽어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독서 방법이고, 그것에 대체로 고안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특히 활자책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독서 행위가 이제 저자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순서에 따라 일관적으로 쭉 흐름에 따라 가는 스타일인데, 이제 뭐 필요한 경우에는 뭐 발췌독을 할 수 있겠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여행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방법을 하지만 다른 분들은 뭐 그냥 재밌는 부분만 골라서 읽는다든지,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 캐치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여행하는 묘미가 독서 행위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한 이 책을 읽다 보면 또 들었던 생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더 지날수록 워낙 책이 많아지고 정보는 방대해지다 보니 어떤 이런 말씀하신 그게 이제 정독이라고 말하고 딱 그렇게 가두기는 좀 애매한데, 그래도 그 정독의 가치보다 어느 순간 좀 다독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근데 사실 그 다독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또 정독과 약간 반대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발췌독을 한다든지 필요한 부분 읽는다든지,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이게 사실 독서를 장려하기 위한 일종의 좀 전략일 수도 있는데, 네가 재밌는 곳만 읽어도 충분하다 라는 일종의 그런 격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많아지는데, 저는 그런 점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지만 또 말씀하신 그런 하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아주 그 세밀한 독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또 많이 잊어버린 시대 아닌가 생각이 드는군요. 주변에 혹시 진짜 책벌레 같은 사람이 있으세요? 제 얘기를 좀 간단히 하자면 이게 책벌레잖아요. 그 메타포 중에 하나가 제 접니다. 그 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제가 책벌레입니다. 이 말인 줄 알았어요. 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책벌레잖아요. 여행자, 운전자, 책벌레. 근데 이제 책벌레라는 이미지만 제가 이제 은유 메타포로 제가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책벌레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는 책을 좋아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좀 이제 실용적인 이유로 제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막힘과 또 충돌을 경험하면서 책으로 이제 돌파를 하게 된 맥락이 있고, 근데 제 주변에 책벌레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소위 책 읽는다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 한두 분 정도가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집에 막 뭐 그 본가의 집이 몇만 권 있는 건 박스로 해가지고 몇만 권 있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금 있는 집에는 뭐 몇 천 권밖에 없고 뭐, 그리고 그분은 책벌레라는 게 정말로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고 책을 막 2권씩 사요. 똑같은 책을. 그래서 한 권은 독서용, 한 권은 이 물건 자체를 너무 아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 그래서 비닐을 싸서 따로 보관을 하고 그 진짜 지식력이 어마어마해요. 진짜로. 정말 그런 분인데, 여기서도 이제 책벌레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책 바보, 책 벌레 등으로 이제 책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좀 조롱당한 이런 시대를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또 이제 전복을 시키잖아요. 근데 저도 그분이 그러니까 책을 좀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이 제가 느끼기에는 일상생활에서 좀 어색함이 있거든요. 약간 어설픔이 있고, 그래서 주변에서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조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제가 봐도 좀 우스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이미지, 네네네, 약간 거? 그런 이미지들이 네, 있는데, 근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에 좀 동감이 되는 게, 일단 저를 예로 들어도 그 책벌레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실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 책벌레라는 이 은유를 사용해서 독자를 찝는 것도 이 보통 그 내공 아니고는 사실은 이건 다시 책벌레가 불리게 된 역사와 그런 어떤 배경과 그럼에도 그걸 다시 전복시키는 어떤 이런 힘이나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책벌레라는 게 아직도 되게 조롱조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책벌레가 되게 영광스러운 저는 별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한테 어떤 의미에서 책벌레로 불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근데 이게 진짜 책과 벌레가 붙었다는 게 되게 너무나도 기괴하고 책충이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그쵸, 충. 좀 너무 어쩌다가 책에다가 벌레를 붙이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저자의 의견에 상당히 동감이 되고, 약간 좀 저도 미래의 어떤 의미에서의 책벌레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는 전자책을 엄청 싫어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왜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 책의 물성 이야기도 당연히 하고, 종이책으로서의. 네네네. 그리고 이제 종이책은 사실 그러니까 뭐랄까 진득하고 그 책의 전체를 조망을 할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사실 전자책은 어느 한 포인트 딱 거기에서만 뭐 실제로도 이제 사실 이동하는 거 좀 쉽지 않잖아요. 이게 또 책이라는 게 딱 손에 쥐고, 그렇죠? 이런 물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진지한 독서가 사실상 불가능한 어떤 툴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죠? 되게 아날로그적이네요. 네. 왜냐하면 그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지금 더 그런 세대들은, 저희보다 훨씬 어린 세대들은 그게 훨씬 더 익숙할 수도 있거든요. 책 보면 졸리고. 이미 이제 지금 뒷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자책이 훨씬 더 익숙할 수 있으니까요. 전자책 잘 보세요? 전자책 저는 지난번에 팟캐스트 방송한 세상을 뒤흔든 사상을 팟캐스트래 전자책으로 봤거든요. 네. 잘 읽으셨어요? 저는 그 책 같은 경우는 전자책이 저한테는 맞았던 것 같아요. 왜요? 이유가 뭐죠?
그 책은 짧으니까 그러니까 토막토막 돼 있으니까. 토막토막 돼 있고 토막토막 되어 있는 정보를 음. 빨리 습득하기에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디지털 디바이스가 훨씬 더 유용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거나 이제 그 인터넷 기사 이런 거는 사실 이 시대에서는 핸드폰으로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책 같은 경우에는 40권이 토막토막 한 권이 어떤 유기적인 전체로 연결되어 있기보다는 토막토막이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 책은 이제 전자책으로 보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편했거든요. 그런데 이 저자가 좀 고민하는 건 결국에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조망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자 입장에서 좀 더 넓게, 더 넓은 시야에서 이 책을 여행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자책은 전체적인 여행을 하기에는 뭔가 이제 조망하기에는 뭔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것들을 많이 우려하는데 그 점은 이제 정말 세대의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 건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사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결국에 그 종이책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종이책으로 보는 것과 전자책으로 보는 것 사이의 이해도에 대해서 네.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전체적인 것 내용을 이해하는 데서는 종이책이 우세하지만 개별적인 사항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 전자책이 우월하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고의 깊이를 더하고 이제 깊게 여행하는 거는 사실 전자책이 종이책을 못 따라올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이제 어떤 간단한 사안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 디바이스 쪽이 약간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약간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판계에서도 사실은 뭐 전자책이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거는 뭐 정말 중요한 화두고 그래서 뭐 몇 년 전만 해도 뭐 종이책은 이제 사라질 것이고 막 사장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시 최근의 세계적인 사실은 분위기는 전자책이 종이책 시장을 이렇게 어떤 빼앗는다기보다는 전자책 나름의 시장이 형성되고 그렇다고 종이책 시장이 몰락되는 건 아닌 어떤 이런 이렇게 좀 것이 있고 그래서 어떤 전자책의 디지털 감성을 입은 종이책 어떤 그런 것을 좀 종합하는 그 이제 방식으로 가서 종이책이 여전히 이 아날로그적인 종이책의 어떤 그 힘을 다시 좀 얘기하는 분위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또 저자의 어떤 그 좀 꿰뚫어내는 통찰이 있지 않나? 그 저는 전자책은 아직은 저는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은유가 된 독자가 전자책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종이책으로 샀거든요. 근데 그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참 재밌네요. 예. 또 이 책은 또 전자책으로 안 나올 수 없어요. 또 그렇죠? 책이란 요즘 책은 또. 저는 이제 아까 막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볼 때 좀 성급한 예언이었던 것 같고 뭐한테 뭐만 하면 꼭 무슨 종말이 올 거다 막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해놓고 보니까 몇 년 좀 지나 보니까 또 그것만이 아니거든, 그렇죠? 나름대로의 또 뭐가 형성되고 층이 생기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저는 전자책은 주로 장편 소설들을 사용한 디바이스로 좀 많이 사용해요. 왜냐면 일단은 좀 휴대성이 일단 저는 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토지가 있잖아요. 2권에서 3권 넘어갈 때 있죠. 2권 가지고 들어가기 싫거든요. 근데 전자책 있으면 그냥 다운받아서 바로 3권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전 솔직히 그런 면에서도 되게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 저는 좀 소설 쪽으로 되게 많이 좀 사놓은 게 좀 있어요. 예전에 또 그 전까지 하기 직전에 막 폭탄 세일할 때 좀 장만을 좀 했죠. 저는 그냥 문득 드는 질문이 어쨌든 전자책도 종이책도 책이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이제 책을 넘어선 어떤 우리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이제 막 나오고 책이 어떤 유일한 이제 그 지식 그 이제 획득의 유일한 이제 창구가 아니게 된다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지점에서 예를 들면 팟캐스트를 저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것도 팟캐스트고 팟캐스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전문적인 팟캐스트 많잖아요.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전자책, 그러니까 책이 필요 없어질 수 있을까? 혹은 유튜브 영상이나 어떤 그런 디지털 어떤 그 정보 그 플랫폼을 통해서만 지식을 습득하는 게 그게 불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그냥 문득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종이책의 물성과 이런 것들이 갖는 엄청난 메타포와 상상력과 그런 게 되게 개인적으로 저는 종이책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동감이 가면서도 10년 후, 20년 후
그런 지금 뭐 소위 지금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저희만 해도 구글링이나 이제 네이버 검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유튜브 검색이 기본이고 제 조카들만 해도 유튜브 영상 이거 사실 이거 부모들이 이제 그냥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과연 그들이 지식력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우리 윗세대들 얘기하듯이 막 떨어지고 뭔가 피상적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큰 줄기를 잡아내는 데는 책이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상이나 음성이나 다른 매체 수단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나 인터넷으로 보는 어떤 짧은 단편적인 글들은 큰 줄기를 꿰어내는데 사실 한계를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연재되거나 이제 크게 이제 어떤 막대한 양으로 보면 되겠지만 그것은 결국 책의 역할이고 크게 어떤 물줄기를 가지고 하나의 그러니까 지식을 꿰어내는 힘이 결국엔 저는 그 편집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목소리나 음성보다 책 읽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강의를 그러니까 하나의 내용을 이야기해서 강의를 듣는다라는 건 물론 더 쉽게 잘 설명해주면 그것이 이해를 높이는 데는 훨씬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정보를 습득하는 양에 있어서는 음성보다 책을 눈으로 읽어가는 게 확실히 빠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예. 네. 그 속도를 압도적으로 가져간다면 그 책의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이제 그 음성을 단순히 듣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사고하면서 눈으로 따라가면서 정보를 그러니까 습득하는 속도는 다른 강연이나 영상보다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시각적 효과를 줌으로써 그런 감각들이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건 또 다른 차원이겠지만 어쨌든 정보 습득이나 크게 깨어내는 흐름만큼은 책이 압도적으로 우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하고 있어서 한 가지만 그냥 생각을 해보자면 예를 들면 이제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책벌레예요.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또 다른 사람은 SNS, 팟캐스트, 뭐 강연 그러니까 책이라는 매체 외에 다른 걸로 계속 배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자라면은 성경책을 직접 읽는 것 대신 설교를 듣거나 뭐 큐티 나눔을 한다거나 뭐 그런 방식에 익숙해진 사람 두 명을 딱 그냥 이제 단적으로 봤을 때 그 둘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게 같다면 과연 그럼에도 책이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드는 것 같은데 너무 단적이고 좀 별로 안 좋은 비유였나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책 저렇게 읽었는데 공부 저렇게 그러니까요. 했는데 네, 네. 막 그런 거 있죠. 네,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회의의 네. 어떤 연장선 같은데 네, 네. 맞아요. 딱 그렇게 좀 단순화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느 시점 어느 순간에 가면 저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뭐 상아탑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했었는데 그렇게 은둔해서 자기만의 세계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을 통과한 관통한 그런 고민들을 만들어냈던 경험해봤던 사람과 뭐 쉽게 말하면 누가 좀 떠먹여주고 쉽게 유통되는 것을 빨리빨리 체득한 사람의 깊이가 어느 순간 저는 그래도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그러니까 어떤 큰 광맥을 잡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사실 계속 파편화된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은 그 가지만 붙잡는 것이지 뿌리나 줄기를 잡지는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네. 예를 들면 이제 네. 웹 데스크탑을 통해서 뭐 위키피디아라든지 그런 것 뭐 구글 뭐 테드 영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파편화가 아닐 수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는 되게 인격적인 어떤 하나의 통합적인 지식을 네. 그 구성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걸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이제 사실 맨 처음에 던졌냐면은 책에 물릴 때가 없으세요? 책에 물릴 때 있잖아요. 저희가 금요일 책에 빠지다를 하지만 저희가 안 빠질 때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안 빠질 때가 있고 약간 그럴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아까 얘기한 거 비슷한 거지만 이 출판계와 관계없이 어쨌든 지식이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나 이 지식인 그룹에서 과연 책을 많이 읽고 이런 것들이 인격 형성에 아까 붉은팀이 얘기하셨지만
그런 진짜 생각이 다시 또 회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냥 다시 던져보는 거예요. 이 독자한테. 이분이 너무 중독자고 너무 책벌레고 너무 은둔자여서 어쨌든 끝까지 환원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저도 책만이 오직 그런 여행자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 대신 그 독자가 어떤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끊임없이 검색하고 그것들을 연결해가는 작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에 관련되는 주제를 찾아보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했던 거는 사실 제국대학에 관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국대학이 뭐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예를 들어서 경성제국대학이 이제 서울대 전신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여겨지는데 그 경성제국대학이 궁금해지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식민지에 건설되었던 다른 제국대학이었던 이제 타이안 제국대학이 궁금해지고, 그러면 일본과 대만의 관계가 어땠었는지 궁금해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파가면서 검색을 하다 보면 그게 하나의 맥락이 될 수 있고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여행적인 검색이나 어떤 그런 검색을 통해서 자기 어떤 지식으로 축적해가는 건 충분히 여행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유의미한 독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히 누군가에 의해 타의에 의해서 나에게 제공되어지는 정보가 과연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고, 그거는 책 읽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내용을 편집하고 그것들을 이해해가면서 내용을 추구하느냐,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냐, 이야기를 창조하느냐, 그것이 이제 독자로서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고, 그것이 이제 여행자다.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뭐 좀 약간 이제 뭐 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런 어떤 엄밀성은 또 우리 자신에게 좀 돌아가야겠죠. 네, 뭐 이런 약간 교훈적인 이야기하는 것 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저 스스로도 책에 굉장히 좀 몰두할 때가 있었고,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책으로서 책을 가지고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좀 책에 대해서 좀 권태기도 있었고, 저는 지금도 약간 좀 권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러니하게 이거 하고 있는데 좀 웃기긴 하죠. 아니, 저희 둘을 섭외하셨으면서 이제 나는 슬슬 빠질까 저는 약간 약간 지금 은둔자와 책벌레가 왔으니 뭐 이렇게 저는 빠질까봐. 농담이고요. 근데 뭐 많은 인생을 산 건 아닌데 네. 살아보니까 네. 근데 확실히 책이 전부도 아니지만 또 책 없는 인생도 그게 과연 제대로 형성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딱 저는 그 정도 선에서 제가 그냥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길을 걷는다고 하니 여행자라고 좀 쳐주실 수 있나요? 여행자. 네, 그럼요. 네. 은둔자였다가 여행자이시고 하나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컨셉을. 예. 거의 책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행자가 됐든 상아탑 거주자가 됐든 책벌레가 됐든 각각의 메타포에 부여된 의미는 오랫동안 변화되어 왔다. 책벌레라는 메타포는 앵글로색슨 격언에 나오는 개걸 들린 독자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순종적으로 받아먹는 자, 그리고 소망하는 엠마에서부터 소원을 성취하는 안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됐다. 책벌레가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독서하는 피조물이다. 단어를 섭취하고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어가 존재의 수단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단어를 통해 현실을 파악하고 자아도 확인한다. 라는 뭔가 굉장히 심오한 대목을 제가 좋네요.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오늘 금책바 20회 알베르토 망구엘 세계 최고의 독서가 좀 웃기지 않아요? 세계 최고는 좀? 아무튼 은유가단 독자 같이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